오프닝벨 이 부분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치호 위원님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예. 어제에 이어서 우리 시장 보니까 좀 뉴욕 네. 증시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방금 살펴보셨던 것처럼 코스닥은 또 하락 전환을 했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늘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나오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네.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장세를 이제 어제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에 가까워졌다는 이제 소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지금 현재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이제 뭐 휴전 협정을 해야 된다. 뭐 그 중립국가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더 이상 희생을 하면 안 되겠다. 영토를 일부 내주더라도 네. 국민의 더 이상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이미 돈바스 지역인가요? 동부 지역의 그 독립을 위한 그 뭐 국민 투표를 할 것이다. 네. 크림반도 합병할 때처럼 똑같은 현상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러다 그다음에 그 키이우라고 하나요? 그 네. 수도 지역은 공격을 좀 철수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네. 또 다른 외신을 제가 살펴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이거 우리 항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미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강력한 또 국내적인 반발도 있고 네. 아무튼 전쟁을 하는 것은 뭐 전쟁을 일으킨 사람 당사자 물론이고 전쟁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양쪽 다 희생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도 보면 우크라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로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좀 합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국제 시장이 좀 안정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시장이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완전 좋아지진 않았지만 오늘 제가 새벽 방송서부터 전 케이블 TV 다 보고 네. 전 뉴스를 다 보니까 많은 네. 전문가들이 오늘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또 다들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제적인 사태가 좀 안정적으로 좀 갈 것 같은 상황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이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반응하는 건데 뭐 극단적으로 좋아지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탄탄하게 좀 다지면서 가면 아무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주 지금 시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막고 있는 것만 해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 보이는데 다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빵이라고 네. 쉽게 말씀드리죠. 네. 보통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투자를 네. 하시게 되면 자칫하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쌍용자동차 인수 문제에 대해서 잘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된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했는데 결국 오늘 이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가 됐고 지금 현재 양측이 이제 법원으로 이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에디슨 쪽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네. 지금 법원에서는 회생 계획을 취소시켜 버렸어요. 회생 계획을 취소시키고 4월 1일 날 계획됐던 관계자 집회도 한 달 연기해서 5월 1일까지 다시 회생 계획을 제출해라. 뭐 이런 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제 막 주식을 또 많이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개별 종목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신중의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포커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좀 쏠려 있습니다. 양쪽 모두 손실과 좀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고 이러한 것이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의원님은요, 특정 종목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조금 주의하시라라는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바로 임대차 3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정권 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야가 이제 공수교대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 당선되고 또 낙선되고 이런 원인을 다 이 대선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견 없이
여야 할 거 없이 뭐 모든 분들이 이견 없이 부동산 이야기 하십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가 결국 이게 부동산 문제가 그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의 그 주거 환경, 주거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번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게 제 1번으로 꼽고 있어요. 네. 뭐 어떤 공약이 됐건 뭐 다른 거 다 빼고 뭐 배우자 문제들 때문에 뭐 후보 본인보다는 배우자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들도 됐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이었거든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게 뭡니까? 뭐 상가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니고. 실제로 주거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국민들은 가장 심각하게 반응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사회 교과 시간에 배웠죠. 의식주. 예. 네. 뭐 옷 입는 거,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주거하는 게 이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건데 그 뭐 의나 식은 가격이 뭐 좀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도 있고 네. 내가 좀 돈이 없으면 좀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네네. 옷도 그냥 뭐 고급 옷도 사 입을 수 있지만 아울렛 가서 좀 싼 것도 사 입을 수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조절을 할수 충분히 있죠. 네. 본인들의 수입에서 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주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국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약간 놓치고 간 것들이 많다. 놓치고 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무슨 공급이 부족했다. 아니면 대출을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많은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 1번은 바로 이 임대차 3법입니다. 네. 임대차 3법이 제정되면서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 가장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느꼈던 거 다른 거 뭐 사례를 들은 것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게 지금 현재 홍남기 부총리께서 의령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는 과정, 거기 입주하시는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세입자가 뭐 나 지금 나가려면 뭐 얼마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라는 걸 맞아요. 겪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제 정책을 하는 최고의 수장조차도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이 올바른 법일까요? 과연 맞게 제정된 건지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들이 4년 됐으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뭐 이래버리면 그냥 또 나가야 되고 이 가격 인상이나 이런 세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을 보면 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 전월세 상한선 5%. 그다음 문제는 그 신고하는 거. 네. 세무당국이나 행정당국 신고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거 계약갱신 청구권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벌써 홍남기 부총리 사례에서 이미 우리가 봤고 두 번째로 그 전월세 5% 상한선 문제는 지금 월세는 예를 들어서 월세는 그 100만 원인데 관리비가 200만 원 뭐 이런 데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금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관리비 형태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간과한 거죠. 네. 그러니까 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서 죄송하지만 이제 야당이 됐지만 172석을 가진 야당이 본인들의 그 어떤 사회적 이상적인 걸 실천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법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된 법이에요. 네. 이런 법들이 간간히 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가깝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대학의 강사법 같은 경우에요. 강사법 네. 같은 경우 강사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대학에서 사실은 시간 강사를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시간 강사를 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졌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네. 이 강사법의 가장 핵심이 3년간 고용 보장이에요. 그러면 네. 어느 대학에서 강사를 뽑으면서 3년을 고용을 보장해 준다. 뭐 임금 문제는 차지해 치고라도 네네네. 뭐 4대 보험 해주고 뭐 임금 문제는 차지해 치고라도 3년간 시간 강사를 계속 그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 강사 공고 나는 거 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거의 교수 수준으로 그 시간 강사 공고가 나옵니다. 네. 사실 시간 강사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강의를 커버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부분을 네. 전문가를 모신다든가 아니면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고급 인력들한테 자리 강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대부분 다 시간 강사 자리인데 네. 이제는 그런 분들이 시간 강사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어떤 꼼수를 부리냐. 저도 물론 대학이 있었지만 네네. 어떤 꼼수를 부리냐. 전체 졸업 이수학점을 줄여요. 139학점이면 135학점으로 학점을 줄입니다. 그럼 시간 시수가 줄어들게 그쵸.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온라인 강좌를 많이 개설해요. 그러면 강사가 필요 없겠죠. 네. 온라인 강좌 유효 기간이 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그다음에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강의 시수를 더 늘려요. 예를 들어 주 12시간 하신 교수님한테는 15시간 하라고 늘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 강사, 그러니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시간 강사법 이런 법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임대차 3법의 전월세 상한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계약갱신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신고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을 해야 되고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법과 좀 다르게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 보면 임대인 임대 등록제를 다시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요. 네네. 저는 임대인 살리는 거 좀 찬성하는 좀 입장 중에 하나인데 시행을 해보니까 네. 누구에게 피해가 갑니까?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것은 왜 하죠?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네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그다음에 돈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그쵸. 네. 이게 서민들한테 피해가 전가가 됐으니까 네. 이게 법은 선의로 제정했지만 피해는 그 혜택을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아마 이 임대차 3법은 좀 폐지 내지는 저는 네. 폐지보다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도 그게 문제죠. 임대차 3법에 네. 문제점들은 철저하게 좀 인정하시고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로 좀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 임대차 3법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임대차 3법이 정말로 돈 없는 서민들한테 임차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동산 관련한 문제는요, 여야의 이 의견이 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과 좀 직결된 주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임대차 3법 폐지 축소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하더라도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이 임대차 3법을 전면 개편하게 되면요, 좀 충격이 클 것이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단기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라는 이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어서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정부의 한국 정부에 조금 좀 제재를 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죠. 취하죠. 예, 예. 그렇죠. IMF가 보고서를 냈는데 네.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세제는 다시 좀 재검토를 하고 네. 대출 규제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출 규제 강화의 문제가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데 가계대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가계대출 문제, 대출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저는 대출 규제 더 강화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IMF가 한국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제학적인 상황에서 지적을 좀 한 사항으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점은 좀 현 정부 이제 새로운 정부하고 좀 결을 좀 달리하고 있는 거지만 네. 늘 말씀드렸지만 LTV 조정하면 DSR도 같이 조정을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부분 같이 조정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세제 문제는 지금 종부세니 그다음에 재산세 이게 이중과세다 유연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IMF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제 문제는 종부세가 됐건 재산세가 됐건 양도소득세가 됐건 거래세가 됐건 원활한 경제 활동이 돌아가고 국민들의 과세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는 좀 개편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서민들을 살리는 거 아니면 가진 자에게 한다는 거 하겠지만 지금 1주택자 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1주택자한테 종부세율이나 이것 좀 낮춰준다. 재산세율을 낮춰준다고 하는데 1주택도 저기 지방에 1억짜리 1주택이 있고요. 네.
100억, 120억짜리 강남에 주택도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 세율이 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세제도 그냥 1주택이면 단순하게 할인을 해준다. 뭐 1주택이면 해준다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국민들이 그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IMF의 그 권고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뉴스로 삼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IMF 보고서에 이제 낮은 대출금리 또 높은 신용대출 또 뭐 부동산 투자 수요 등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활한 이제 경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요. 실제 국민과 서민이 그 피부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비슷한 이제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30% 뛴 건설 자재, 이제 건설 경기 회복을 제약하겠다라는 이런 기사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냅니다. 네네네. 제가 그 지난번에 한국은행 금융강좌를 들으시면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똑똑해지실 거라고 맞네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한국은행이 이번에 그 이슈 노트 보고서를 냈는데 건설 투자 회복의 제약 조건이란 뉴스입니다. 네네. 이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새로운 정부 전에도 부동산 공급을,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건설 상황이 좋아질 것인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지금 그걸 막고 있는 게 건설 자재 가격이 거의 30%나 뛰었다. 30%나 상승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건설 경기 회복에 제약점이 될 것이라는 게 그 한국은행 보고서의 상황이죠. 지금 건설 자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철근, 네네. 뭐 철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철근, 시멘트, 그다음에 이 일반 건자재, 건자재. 그다음에 나머지 무슨 인테리어, 뭐 유리 모든 부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대부분 부분들이 수입하는 것들이 많죠. 맞죠. 네, 그런 어려운 것들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 거에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1번은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그 공급망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까? 운임이 특히 그쵸. 화물선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느끼시는 게 요즘에 그 항공사들 여행이 다시 재개되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항공사들 이야기하시는데 항공사들은 그 사이에 사실은 뭐 했죠? 화물로 아, 그렇죠. 화물로 사실은 많이 수익을 했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정보 아닌 정보 팁을 좀 알려드리면 네.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모 항공사에서 화물을 축소시켰어요. 화물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있어서 제가 그 관련되시는 분하고 임원하고 좀 인터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축소를 시킵니까? 화물기를 왜 이렇게 축소시키나요? 화물 지점을 왜 없애나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지금 비행기가 커지고 있답니다. 비행기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LCC도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티웨이도 이제 큰 비행기 들여왔다고 네네.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비행기가 커지다 보니까 화물칸이 많이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기를 띄우는 것보다 화물칸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여유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항공화물은 급한 것만 보낸다는 거죠. 네. 급한 것만 보내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안정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후에 바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서 급한 화물을 보내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그 해운 운임이 비싸다 보니까 항공화물 운임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공화물로 보내는 것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의약품 수송이 가장 급했었잖아요. 의약품 수송이 급하다 보니까 전부 항공화물로 보내서 심지어 오늘 뭐 뉴스에도 아까 나왔지만 대한항공 아까 그 어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급 준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화물로 해서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체인망은 전부 다 지금 사실 무너져서 운임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가정에서도 그냥 그 집을 짓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건설 자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토매틱입니다. 그쵸, 그쵸. 홈 오토매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시면 다 이 배를 누르면 누가 오는지 확인하고 온도도 네. 조절하고 네.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를 이제는 자동차라고 안 하잖아요. 네. 모빌리티라고 해서 아, 모빌리티. 전장, 모빌리티. 그래서 좀 그 자동차 쇼를 가면 이제는 자동차 쇼가 아니라 전자쇼다. 뭐 이런 그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가족 주택을 짓는 것도 그런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건설 가격이 한 30% 정도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공급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 네. 예, 그런 거기다가 또 인건비 상승의 문제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문제 때문에 이제 건설 현장의 안전 사항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늦춰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 자재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 회복에 이런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된다. 이런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건설 자재 급등 요인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좀 무너졌고요. 또 항공 화물을 좀 의약품을 수송해 오면서 항공 화물을 좀 쓰게 됐는데 항공주들이 조금 좀 힘을 내지 못했던 뭐 작년부터 해서 쭉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 운임이 많이 오르는 상태고요. 이래서 건설료가 또 상승을 하고요. 여기에 인건비까지 상승이 되면 모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경기 좀 회복에는 좀 제약이 이렇게 해서 가해지지 않았나라는 의견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관련한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와, 그 가격이 껑충 뛰었는데요. 제가 기다리던 그 소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코인의 가격을 좀 살펴봤어요. 네. 코인의 가격을 살펴보니까 네. 가슴 아팠죠. 예. 제가 1월 5일 날 샀더라고요. 네. 네. 제가 1월 5일 날 샀는데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8%인데 비트코인은 거의 수익률이 그냥 이코르 동일하고 네. 이더리움이 13.6% 빠졌고요. 지금 현재로 네. 리플이 1% 올랐습니다. 솔라나는 37%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나름대로 짜서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 종목에 이렇게 몰빵한다고 그쵸. 쏠리지 말고 본인의 그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나누셔야 분산을 되는데 해서. 네네. 분산했는데도 나름대로 분산했는데도 아직 마이너스 8% 1월 5일 대비해서 네네. 그러니까 벌써 3개월 1, 2, 3, 그러니까 3개월 지났잖아요. 3개월 그쵸. 지났는데도 됐는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른 그 알트코인도 다 따라서 이제 그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그 효용성이 이제 입증이 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이거 지금 루브라로 결제를 못하게 하고 하니까 비트코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많은 나라에서 우리 비트코인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자. 많은 그 전 세계 그 국민들이 또 그렇게 송금을 해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네. 더더군다나 대체 자산으로 안전 대체 자산으로 그러니까 그 현재 자산의 변동성에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들이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사실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쪽 시장이 좋아지면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시장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 아마 골드만삭스에서 이 비트코인을 그 선물 상품을 취급을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이 원인을 여기 잠깐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약간 좀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네. 올려봐 주시면 이 선물을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거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불장이라고까지는 기대감이 활발 이 헤드라인을 뽑아놓긴 했지만 네. 불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모닥불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아서 뉴스로 좀 삼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조금 여러분들 많이들 좀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변동 자산들은 안전 대체 자산으로 좀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골드만삭스까지 선물 거래로 좀 인정에 나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태국이 4월부터 역시 가상화폐 문제인데요.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시키겠다. 이제 4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이제 그 태국이 거절을 한 이유는 아마 태국의 국내 경제 상황 때문일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을 쓸 수 없는 나라가 어디죠? 코인을 절대 쓸 수 없는 나라 중국이죠. 중국은 코인을 쓰다가 적발되면 네. 영원히 금융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퇴출시킨다. 그다음에 채굴도 안 된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하겠다라고 네. 해서 강력하게 중국이 좀 못하게 하고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을 통화로 인정하고 쓰는 있는 나라. 네. 베네수엘라, 그렇죠.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각국의 그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코인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태국은 아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거래, 일반 결제, 네. 예를 들어 일반 상거래 결제할 때는 코인 사용을 금지시킨다라고 했다. 다만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발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태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정 국가잖아요. 네, 태국도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특히 태국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태국도 아마 관광객이 가지 않아서 여파가 아마 엄청나게 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코인으로 결제가 되면 국가에서 통화량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건 금지시키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가상화폐 결제하는 건 금지시키자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세론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요. CBDC 세계 각국이 이제 CBDC 취재로 가는 거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앞으로는 뭐 돈이 찍어서 뭐 다른 나라에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CBDC로 형태로 중앙은행 은행 간의 거래와 국가 간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우리나라도 벌써 그 실증을 하고 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미 연구를 했고 벌써 이 CBDC 연구한 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 16년부터 했으니까 6, 7년 됐는데 거의 10년 이상씩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CBDC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 전자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BDC를 연구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CBDC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국처럼 코인을 완전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 금지시킨 나라에서도 CBDC는 지금 연구하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왜 페이? 왜 중국이 이런 페이 이런 것들이 핀테크가 발달됐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좋은 그 기술로서 좋은 핀테크 기술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네. 결제하기 편해서 핀테크를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해봤어요. 네. 저는 중국 여행을 자주 가보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 전에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네. 100위안짜리인가요? 제일 큰 그 통화를 이렇게 상점에다 내면 뭐 하죠? 이게 다 형광등 불빛에 비춰봐요. 그게 왜일까요? 네. 그만큼 위조 지폐가 많다는 거죠. 지폐가 많아서. 많다는 거죠. 특히 중국이. 특히 중국이. 왜냐하면 워낙 국가가 크고 사람들도 미국도 다양하고. 아시다시피 네네. 미국도 지금 뭐 슈퍼노트라고 해서 그 달러 그 위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감시하고 뭐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북한이 슈퍼노트 이거 만들어냈다 그러고 막 제재를 네. 가기도 하고 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폐 감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기술적으로 저기 하진 않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워낙 착하시기 때문에 보면 그냥 젊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급할 때 그냥 칼라 복사기로 하는 정도.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발달, 핀테크가 발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뭐 중국은 가짜 계란도 만들어내고 그쵸. 워낙 전 세계 2대뿐이 없는 차가 네. 중국에 한 대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아무튼 중국을 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조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핀테크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상황이었는데 네. 중국도 12대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태국이 비트코인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먼 장래, 멀지 않은 장래, 네. 먼 장래가 멀지 않은 머지않은, 네. 장래에는 CBDC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 CBDC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도 이제 멀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미 그 코인들을 지금 쓰고 있는 네. 업체들이 있잖아요. 자체 코인을 쓰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멀지 않은 장래라고 이야기하는데 멀지 않은 장래가 한 10년쯤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사용 여부가 조금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태국은 일반 결제는 금지를 하지만 블록체인 거래는 가능하다. 이런 좀 의견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관광 산업이 또 국가적 산업이었던 태국이 또 아무래도 최근의 시국 때문에 이 관광 산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기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위원님은요, 머지않은 장래에는 코인 결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봐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나 항공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예약이 80% 이상 증가했다고. 네, 이게 이제 아시아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전체적인 이제 항공 항공주들. 전체 상황을 좀 그렇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서 네. 뉴스를 갖고 온 건데요. 지금 격리 면제들이 확대됐잖아요. 21일부터 네. 격리 면제가 확대되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에 보면 인천공항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다. 줄을 많이 섰다. 사람들이 네. 줄 섰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네네. 이제 다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동안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답답하게 계시고 또 무역 거래하시는 분들도 해외 못 가고 이러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국제선 얘기 80% 이상 증가했다는데 주로 네. 장거리 노선이 장거리요. 예. 네.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예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항공료는 싸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운임이라는 게 결정되는 요소가 수요, 네. 수요가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인데 여러분들 항공 조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만 가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가시는 시간을 선호하지 않는 시간은 정말 싼 가격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가시는 시각에는요, LCC건 일반 항공이건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가셔야 돼요. 15만 원. 예, 그 제값 다 주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항공은 수요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근데 특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는 지금 합병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합병 이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합병을 하면서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뭘 얘기했죠? 합병에 따른 독과점 문제 때문에 항공료가 오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주들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외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가 풀리는 거죠. 그렇죠. 같이 풀리게 되니까 활성화되면서 항공요금이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수입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뺀 나머지 LCC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겹치는 노선에 대해서는 남는 슬롯이 있습니다. 남는 슬롯이 뭐냐면 그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거든요. 그것을 다른 항공사로 또 배정해 줄 거잖아요. 독과점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정거래에서 독과점이 일어나면 안 된다. 가격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LCC들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LCC들이 중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는 그 비행기를 좀 도입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엔 티웨이도 좀 하고 있고 지금
제주항공이나 다른 항공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그 중장거리 노선에 이제 강화가 되게 되면 다른 항공업종으로도 이런 상황이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시아나항공 80% 증가라고 이제 갖고 왔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는 자가격리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쵸. 미국 미주 노선이나 유럽 노선 중심으로 항공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래에는 중장거리 노선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합병이 되면 LCC들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항공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근데 현재 장거리 좀 노선들이 좀 늘었고요. 또 여기에 또 중장거리 노선까지 조금 가세를 이어가며 LCC 이런 항공사들도 대거 이제 같이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주에 조금 주목해 보시라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 재판 관련 문제인데요. 115억 원 횡령을 한 강동구 공무원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 횡령 뉴스를 4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슬픈 뉴스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네네. 강동구 공무원이 115억을 횡령해서 첫 재판에 넘겨졌고요. 두 번째 뉴스 넘어가 주시면 클리오에서 25억 규모 횡령 사건 그쵸. 나서 지금 지금 횡령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다들. 네. 그다음에 다음 뉴스 보시면 LG 유플러스 유플러스. 직원이 또 횡령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뭐 이런 이건 뉴스도 또 지금 나왔죠. 영업 직원으로 네. 좀 따져지는데요. 그다음에 네. 또 넘어가시면 246억 246억. 계양전기 직원이 횡령했다는 뉴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까 우리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뉴스에 나오면 오스템 임플란트 기심이 어제 그 결론 못 내렸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급하게 그 횡령 뉴스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본 이유는 뭐냐면 이 횡령 사건들이 왜 이렇게 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공직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뭐 다 지금 이런 횡령 사건들이 나고 있고 일반 그 상장사에서도 이런 횡령 사건이 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 자금을 만지는 사람들은 고도의 도덕성도 요구되고 신뢰성이 요구되시는 분들인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불안감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아까 부동산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열심히 한 10년쯤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가끔 그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너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니, 뭐가 희망이니 할 때는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가끔 이런 학생들이 나와요. 한 10% 정도 건물주요. 그래서 학생들이 맞아요. 희망이 없어져 버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 갖고 두 번째 현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좀 그 도덕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둔감해진 것 같아요. 돈의 단위가 좀 둔감해지다 보니까 네. 이게 뭐 10억, 20억, 100억 뭐 횡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국가 예산 6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 단위가 넘어가면 상당히 크게 느껴져야 되는데 네네. 600조 국가 예산이라고도 많은 분들이 크게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그 규모가 인플레라고 해야 되나요? 더 커진 그런 현상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둔감해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횡령 사건이 자주 납니다. 자, 그 기업들이나 국가나 시스템을 잘 갖춰서 네. 이런 횡령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셔야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정치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잘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사회 경제적 불안감이 소위 한탕주의로 좀 변질이 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더 이상 이제 뉴스에서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한치호 위원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